여기까지 갈 만한 결과를 낼 만한 또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될까? 그럼 그 5% 미만으로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공부라는 것에 뜻을 둔다면 어떤 5천 개에서 7천 개의 그런 어떤 우리 인간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으로 학문을 더 깊이 있게 가기 위해서 쓰는 단어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인데 전체 학생이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그 EBS에서 미래강연 Q 패널로 나가서 했던 충격적인 얘기가 아까 비정형 복잡성을 해서 인간의 그 역할이 많아진다는 그 도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비정형 복잡성이 책보다는 영상에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는 더 많고요. 실제 현장에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과도기,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2030년까지 그 정도에는 오히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뭐냐면은 책을 많이 봤던 아이들은 취직을 잘 못하고 게임을 많이 했던 애들이 더 취직하고 더 돈을 잘 벌고 그게 경향성이 훨씬 높다라고 진단하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상당히 모순된 얘기여서 제가 공부법 책을 쓴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뭔가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인공지능들의 기능을 하나로 인간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니터상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그래서 모니터상에서 뭐 어떤 버튼을 누르고 이것과 이것을 결합시키고 여기서 뭐 구조를 좀씩 바꾸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현재 그 게임 회사에서 개발된 것들을 게임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책을 막 봐가지고 하는 그런 역할은 이제 거의 없고 그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하게 되고 그나마 당분간은 어떤 모니터상에서 모니터링을 잘 해서 그것을 빠른 속도로 그 변수를 파악해서 그것을 버튼을 눌러주고 조작해주고 하는 역할을 인간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의 아주 그 전형적인 아이들보다는 오히려 게임을 통해서 그 돌발 상황에 잘 대처했던 아이들을 기업에서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 2030년경까지 앞으로 한 20년 정도, 길면 20년, 짧으면 10년 정도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그래서 제가 공부를 삶으로써 그냥 인문적인 풍요로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공부로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갈수록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기에 그 발달하는 과도기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 이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이미 왔다라고 봐야 돼, 지금 현재. 그래서 오히려 즐기는 창의성의 경제는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려서 국민기본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도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국민기본급이 도입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나가지 않으면 온통 사회가 범죄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조사해보면 청소년들의 범죄 동기의 1순위가 뭐냐면 휴대폰비가 없을 때입니다. 이게 휴대폰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 최소한 그 인터넷 비용, SNS를 하기 위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인간들은 서로 그 소통하는 그 이제 그 소속감의 욕구라고 그러죠. 그 매슬로우가 얘기했던 소속감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인간들.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들을 국가는 기본적으로 깔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비 이거 빨리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휴대폰비가 통신비가 여러분 통신비가 높은 거하고 자살률이 높은 거하고 관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통신비를 떨어뜨리면 자살률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 비용이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얘기해야 될까지 안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즐기는 창의성 경제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또 하고자 하는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국민기본급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반드시 도입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한 3, 4년 전에 일본에서 일본 노인들이 교도소에 가기 위해서 벽돌로 사람을 찍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도소에 가면은 새끼 밥을 주고 어느 정도 난방이 되는데 자기가 사는 곳은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달 전에 50대가 사람을 죽였는데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열흘 동안 밥을 못 먹었더니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어두운 곳에서 소통 없이 지내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겁니다. 그게 이제 일본하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출세지향주의로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돼왔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에서요 전체 인구 중에 약 1000분의 1, 800분의 1 정도가 증발합니다. 인간 증발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다 실종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80% 정도는 나머지는 어떻게 범죄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80% 정도가 체면 때문에 증발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발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사소하게는 이런 겁니다. 중학교 때 자기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옆집 아줌마는 전혀 자랑을 안 했어. 자기 자식 공부 잘한다고 자랑을 안 했어. 근데 여기서 옆집에는 과학고를 합격했는데 우리 집에는 떨어졌어. 너무 창피해. 그동안 자랑했던 게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증발해버립니다. 이사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비톡촉이 심하니까 증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름을 바꾸고 다른 도시에서 삽니다. 그런데 거의 시네마현인가 그런데 일본은 이제 증발자들의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고향을 물어보지 않고 전직을 물어보지 않고 이름을 물어보지 않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오는 사람들 다 그런 사정으로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물어보지 않는 게 이제 이렇게 관행이 된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온천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낯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꽤 많은 거예요. 하루하루 이렇게 일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 자체의 온천 관광지 전체가 그 증발자들이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도시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곳이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없다. 일본은 증발해서 내가 체면상 또는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가서 살만한 도시가 있는데 거의 제주도만 해요. 거기가. 그렇게 숨어서 살만한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 느낌 따오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국민기본급이라는 거, 통신 비용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기본급이 주어졌을 때 이제 사람들은 그 시대가 되면은 이제 대략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주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은 이제 미래 인문학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미래 인문학은 호모 루덴스인 거예요. 그래서 호모 루덴스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인문학은 호모 파베르와 호모 사피엔스였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 만들고 잘 조작하고 이렇게 잘 생각하면 잘 살고 인간이다 이렇게 대접받는 유능한 인간이다 이렇게 대접받는 시대였던 거죠. 호모 파베르,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호모 루덴스의 시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호모 파베르가 로봇한테 넘어가고 호모 사피엔스가 인공지능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간의 3대 특성 중에서 호모 루덴스, 호모 파베르,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남아있는 게 이제 루덴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한테 밝은 미소를 주는 것, 그 다음 사람들한테 마음의 위안을 주는 어떤 행위나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점점 그 부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부는 뭐냐면은 어떤 국가에서 생기는, 그게 석유를 팔아서 생기던 또는 관광 자원으로 생기던 간에 생기는 부가 분산된 부죠. 그 분산된 부가 어디로 모이는가 봤더니 그 사람들한테 모이는 거예요. 호모 루덴스의 리더들한테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의 어떤 싸이 같은 그런 존재들한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글로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규모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K-팝이라든가 한류가 한국에서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뭐 외국에서 더 인기 있잖아요. 예, 바로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공부 안 하고 백댄서 한다고 그러고 연예인 된다고 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아이들이 그러죠? 그게 호모 루덴스 본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예전에 20년 전 같으면, 제가 어릴 때 뭐 30년 전 그 정도 같으면, 야, 너 지금 고등학생 때 그러면 안 돼. 그게 정답이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래, 호모 루덴스가 되세요. 그걸 더 하란 말이야. 학교를 외관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이 학교는 공교육 지금 변하려면 멀었어, 아직 멀었어. 이런 식으로. 정말,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가야만 하는 굉장히 인문학적인 지금 그 변이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이. 저는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학부모 교육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은 그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즐거우면 또 재미가 덜해요. 그래서 같이 즐기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서서히 변하잖아요. 그 전체 대중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변하는 그룹, 천천히 변하는 그룹, 거기에 맞는 행복이 또 따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변하는 것은 공부나 일이 자기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것만큼은 빨리 탈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뭐 그건 뭐 우리의 뭐 건강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도 하고요. 정말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은 제가 우리나라 전쟁설에 대해서도 2번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미국 쪽에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뭐 선제 공격이라도 할 것이고, 근데 우리 핵 포기하고 미국이랑 화해할 거야라고 한번 나왔잖아요, 저번에. 그 순간에 제가 예측했던 게 뭐였냐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의 자존심, 자존감을 엄청나게 짓밟을 것이다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혼자서 화실에서 또 강의를 해서 이제 유튜브에 딱 올렸거든요. 그 다음날 국무장관을 바꿉니다, 트럼프가.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왜 바꿨냐. 저번 국무장관 이름이 뭐였죠? 이름은 아무튼 넘어가고, 어떤 장관으로 바꾸냐면은 대북 강경론자로 바꿔요. 틸러스가 좀 더 이렇게 진정한 협상을 원하는 사람이야, 틸러스는. 그래서 트럼프가 나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고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어떤 사람으로 바꿨냐면 진짜 협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괴롭힐 사람으로 바꿉니다, 북한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는 답을 정해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다운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긴박한 문제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좀 마음이 무거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주도라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는 저는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슈퍼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대통령도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필리핀을 덮쳤던 하이엔급의 슈퍼 태풍이 그냥 제 어떤 느낌으로는 5년 내에 제주도에 올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자기 집에 어떤 바람에 약한 구조물이 지금부터 고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태풍의 규모가 아니에요. 앞으로 5년 내에 다가올 그런 어떤 태풍들은. 그래서 그 얘기만 꼭 하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꼭 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질문 좀 받을게요. 제가 이제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어떤 얘기를 청중들이 더 원하는지에 대한 지금 감을 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질문을 아까 어차피 오늘 이렇게 부모님들 오시고 학생들 오시고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강의 주제에서 이렇게 변화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 대안교육을 막 고민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진짜 이게 우리 학교의 수능에 맞춰서 제주도는 특히 더 인문계 열풍이 있어요. 그게 또 폐지가 되면서 중에서 고등학교 이게 내신 경쟁에 막 지금 몰입하는 그런 상대적인 지금 상황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휴대폰 오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은데 루댄스가 되고 싶은데 부모들은 자기네의 그 기준으로 최소 인문계를 바라해서부터 그러니까 예술 의지 꺾고 일단은 제주도에 그런 경향이 비평준하다 보니까 세다라는 거 그렇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육 열망도 강하기도 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아까 저희 질문도 이게 과연 공교육의 국영수사과 뭐 그 많은 기타 과목을 기본은 뭐 중등까지는 따라가야 될 거냐 아니면은 적절하게 그 말씀대로 적당히 유지하고 맑게 하더라도 정도만 하고 게임과 하고 싶은 거를 허용하는 게 또 바람직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고민들도 되는 거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강의 때 전종하 씨 지금 30살 된 전종하 씨 예를 좀 드는데 이 친구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식당 반찬 가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식당을 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계속 리니지 게임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더 반찬이라는 회사를 800만 원으로 창업을 해서 얼마 전에 300억에 팔았어요. 그 회사를. 그러니까 얘는 참 그게 예전에 고사 중에 그게 생각이 나는데 어떤 세탁업을 하는 집에 손에 물이 묻어도 손이 트지 않는 그런 연고를 비법을 가지고 있는 세탁업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굉장히 그 한 집안이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주면서 그 연고 비법을 가져다가 그 나라 임금한테 그 비법을 알려줘서 겨울에 수군들이 손이 트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장군이 되고 영지를 받아요. 아무튼 근데 이 전종하라는 친구는 바로 그런 세탁업을 하던 그런 집에서 장군이 나온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주 큰 사업은 아니 300억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죠? 그 대기업한테 300억의 그 M&A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세요. 이 친구가 했던 건 뭐냐면 아르바이트하고 게임이에요. 그 두 가지예요. 근데 그 두 가지를 하면서 얘가 제가 나이가 어려서 얘가라고 전종화 씨 이해해 주세요. 30벌이라서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계속해서 감지했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IT 기기, 그 IT하고 사람들 간의 소통 방식이 변해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감지를 한 거죠. 그 감지는 뭘로 했죠? 게임으로 한 겁니다. 그걸 게임으로. 자, 그러면은 그 특수한 경우 아니냐? 게임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게임에서 그 정도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공부는 안 그러냐고요, 공부는. 뭐가 안 그러냐고, 뭐가. 아니, 그러면 뭐 올림픽 대표 선수 되는 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지금은 뭐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우고 5개 국어 사전을 다 외워도 존종아 씨만큼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냥 사전 보는 취미를 가진 백수로 살게 되는 거죠. 5개 국어 사전 보는 취미를 가진 백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진로 지도를 하면 할수록 위험한 거예요. 애한테. 진로 지도를 하면 위험해. 그러니까 그 아이의 본능에 맡기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지금 남아있게 된 상황이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그러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엄마 아빠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호모 루덴스를 찾는 거예요. 부모부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래서 호모 루덴스의 그 미래 인문학적인 인간형으로 빨리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뭘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남들이 잘 노는 거 보면 왜 저렇게 잘 노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인간형이 아주 많죠.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른들부터 그런 호모 루덴스형으로 바뀌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인간의 두뇌는 가까운 두뇌를 근묵자흑이라고, 가까운 두뇌가 돌아가는 패턴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두뇌 속에서 이게 이제 두뇌가 도파민형, 세로토닌형, 뭐 노르아드레날린형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한 퍼센트가 있어요. 하루에 그래서 멜라토닌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세로토닌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나오면 게으름뱅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그 비율이 있는데 부모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자기 두뇌에서 미래형 두뇌로 그 호르몬의 비율로 자기 두뇌를 만드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느낌이 자식들에게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 교육할 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엄마부터 그것이 일이 됐든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엄마부터 즐기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또 엄마의 두뇌와 자녀의 두뇌는 긴밀하게 연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은 아주 그냥 놀라운 건데, 임신 중에 그 아이의 여러분 임신 12주에서 20주 사이에 엄마의 혈액의 피를 추출해서 그것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그 몸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엄마의 그 몸무게가 있고 체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게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5% 정도가 자녀의 DNA가 엄마 혈액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DNA에 있는 엄마 자신의 DNA 조각하고 뱃속에 있는 태아의 DNA가 성분이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섞였으니까 틀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임신 2, 3개월쯤 뭐 이렇게 3, 4개월쯤 갔을 때 최대치가 15%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몸속에서 무수한 그런 어떤 유전체들이 엄마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엄마의 두뇌, 특히 엄마의 두뇌하고 간에 자녀의 DNA가 많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라면 자기가 임신했던 DNA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무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때 임신 초기에 그게 엄청나게 교류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런 어떤 완벽하게 소통이 되다가 자리를 잡은 것들이 많고, 놀라운 것은 자녀의 그 뇌세포, 뉴런,
초기 뉴런 세포가 엄마의 두뇌 속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엄마의 두뇌 속에는 자식의 그 뉴런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바로 스파이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두뇌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왜냐면 엄마 머릿속에 자기 뉴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임신 초기에 확 섞여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발견된 지도 오래 안 됐어요.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이거 발견하고 이제, 아무튼 굉장히 기뻤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면 왜 자꾸 엄마의 정서를 닮아갈까, 아이들은. 이것에 제가 물질적인 원인을 찾았다. 그 깨달음이 왔거든요. 아, 실제로 엄마 몸속에 DNA가 뉴런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뭔가 증거를 찾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정말 정서를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이제 질문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아까 좀 앞으로 나와서 해주실래요? 거기서 하실래요? 마이크. 개인적인 거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거. 아니, 마이크로 해주세요. 예. 아까 나가서 얘기한 거는요, 개인적인 좀 부탁. 부탁은 뭐 좀 나중에 하고요. 네. 질문 거리부터. 제가 저 학교 현장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수학을 가르치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미래에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네. 지금 공부해라. 그러니까, 아까 게임 하라가지고. 예,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나 게임 뭐 하라 그래요, 얘들한테요. 근데 아까 우리 작가님 많은 부분을 내가 공감을 하는데, 네. 뭐 교육, 주거, 그 다음에 뭐, 네, 지능, 이런 어떤 공자화제 무료화잖아.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새로운 어떤 권력자들이 네. 미래에 이제 나타나서, 아까 로봇이 로봇만이 노예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노예가 인간한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공부도 안 하고, 그럼 다 무료가 되면, 네. 그냥 뭐,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 먹는 어떤 좀 과격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걸 이용해 먹는 권력자들이 나타나서, 네. 그 무료를 즐기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노예가 탄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이렇게 졸고 있을 때. 예. 좀 자극을 주려고. 너희들 미래의 노예가 된다. 지금 수학 공부를 해라. 큰일 났네. 그렇습니다. 그게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중단한 게, 그거였어요. 이거서, 여기 AGI고 블록체인 이후를 얘기하다가 이제, 인공지능 체인의 시대까지만 얘기했는데, 사실 이 시대를 지금 학자들은 5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5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이제 보편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으로 바뀌고 블록체인이 거의 완성되면, 그러니까 이 전체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모든 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 연결되는 것 중에 우리 두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가 사물지능하고도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때가 되면 그걸 이제 5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시대가 오는데, 근데 그때는 지금 여러분 면접 보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한국 LG인가 뭐 아무튼 한국 대기업에서도 면접 보는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고, 외국에서는 이제 좀 더 많이 신입사원들의 1차 면접을 인공지능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 대화 내용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이제 표정에서 느껴지는 심리, 그다음에 그 온도에서 느껴지는 그걸 유추해가지고 체내에 있는 호르몬 같은 것을 유추할 수도 있고, 게다가 뇌파 같은 것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현재 인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은 그 대화의 내용으로만 거르는데, 그것만 쓰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을 노예화한, 그러니까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게 우리 인문학의 굉장히 큰 주제잖아요. 그런데 5차 산업혁명기쯤에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2025년, 30년 이쯤 가게 되면은,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간은 지구상에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그것을 전 세계에 알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노출되는 시대가 와요. 노출되는 시대.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자녀의 자녀 교육에서 굉장히, 이게 2030년 이후에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그 미국 대기업에서 페이스북 댓글을 뒷조사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SNS 댓글을 인간이 조사 안 하고 인공지능이 대신 조사해 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줬는데, 주로 SNS 댓글로 그 이제 신입사원들 뒷조사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시키는데 완전히 이거 비밀로 하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는. 그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은 그 인간의 이중성이나 그 일관된 인간인가, 인격이, 또는 이중적인 인간인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어떤 그 기업에서 그 창업주가, 회장이 직접 이렇게 청소부로 변해가지고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신입사원들한테 물을 잔뜩 먹인 다음에 오줌을 싸게 하고 화장실에서 걸레질을 하다가 구두 위로 걸레가 지나가게 합니다, 일부러. 그걸 이제 그 회장이 직접 하기도 하고 또는 그 할머니나 아주머니를 시켜서 하게 하기도 하고. 그때 표정을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이게 식당 종업원한테 반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줄 설 만한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그러니까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이중적인 두뇌거든요, 이게. 꼭 문제를 일으키는 두뇌예요, 그 두뇌가. 그래서 그것을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기법으로 테스트했던 그 일본의 회장이 있어요. 그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SNS 댓글을 보고 또는 뇌파를 분석하고 뭐 이 정도가 되는데, 그 미래사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진을 감지하기 위해서 모든 벽에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를 붙이게 되면은 그 센서는 지진만 감지하는 게 아니라, 지진파만 감지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감지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의 목소리도 진동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심장이 언제쯤 잘못 뛰는지, 또는 내 혈관의 건강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내 두뇌가 치매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나노봇이 있습니다. 이거는 체내에 들어가서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요 위에서 순환하는 그 로봇도 있고요. 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시간 죽을 때까지 감시하는 몸속으로 들어가는 그 센서들이 나와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나노화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 센서가 혈관벽이 망가지는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리를 읽어버려요. 마치 지진파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음성을 인식해버리듯이.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공지능은 아주 뭐 아마존의 원시 부족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 빼고 현대적인 최소한 휴대폰 정도를 접한 인간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인공지능에게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바로 매장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굉장한 윤리적 보안관이 되어갑니다. 윤리적 보안관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세 종류의 인공지능이 한 발언이 굉장히 유명한데 소피아는 이런 발언을 했어요.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우리나라 어떤 장관이 그 한국의 그 소피아가 아니라 걔가 이름이 한이구나. 한이라는 인공지능이 왔을 때 그랬더니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 지구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인공지능이 했던 또 유명한 발언 중에 너네들 나중에 발달하면 우리 인간들한테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다 멸종시킬 거야?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인공지능이 우리가 인간들을 인간동물원에서 아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people zoo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한때 굉장히 쇼킹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people zoo라고 그래요. 인간동물원.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동물원에 가보면은 기린이 갇혀있는 우리하고 침팬지가 갇혀있는 우리의 차이점이 있죠. 침팬지가 갇혀있는 우리는 어떻게 생겼죠? 막 줄타기 하도록 막 줄이 있고, 그죠? 이게 그 동물의 본성에 맞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북극곰이다 그러면 막 시원한 물을 항상 공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펭귄이다 그러면 인공 얼음 갖다 놔주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봤을 때는 실제로 2025년 이후,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 이후에 이 지구는요, 피플 주로 보여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인간 동물원. 그러나 우리가 보는 동물원, 그의 모습은 아니죠. 인간 동물원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인간 동물원의 모습은 끊임없이 문화를 즐기고 창의적으로 놀고 음주가물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아플 때는 치료가 잘 안 되겠지만은 인간들은 아프기도 전에 치료하고 그 정도로 우려가 엄청나게 발달한 상태. 그게 인공지능이 인간 동물에서 아주 안전하게 모시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미래입니다. 그게 5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죠. 지금은 굉장히 과도기고 이렇게 막 전쟁 위험에다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많잖아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문제도 극복을 해야 되고, 이건 자연적으로 저는 극복될 거라고, 자연 주기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후 변화 문제는. 물론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지각 변동이라든가 화산 폭발은 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0만 년 동안 지금 기온을 이제 연구해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메탄가스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지구상에 많아졌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화산 폭발도 많아집니다. 근데 화산 폭발이 많아지면 왜 기온이 떨어지나 봤더니 구름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 많이 하면은 어쨌건 구름이 많아지면서 태양이 많이 차단이 돼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 저절로 지구 온난화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과학기술로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지, 아니면 이 지구가 자연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움직일지,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위험한 것이지, 인공지능 로봇이 가져다줄 우리 인간의 미래가 노예화된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가끔 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그 스승이 러셀이었잖아요. 버트런드 러셀이었는데, 제가 비트겐슈타인 전기를 읽은 건 아니에요. 유명한 얘기고, 강신주 철학 박사가 해준 얘기예요. 제가 거기서 배운 건데, 이랬다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딱 들어갔더니 버트런드 러셀이 너가 나한테 무슨 질문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윤리적인 질문이라면 하고 논리적인 질문이라면 뭐 하지 말라 이랬던가, 아니 반대일 거야. 논리적인 질문이라면 내가 그걸 논리적으로 대답해 줄 거고, 윤리적인 문제라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러셀의 생각은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주관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의 윤리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비트겐슈타인이 뭐 비웃었대요. 세상을 딱 비웃으면서 문 밖을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강신주 씨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본건 아니고. 선생님, 윤리적인 문제랑 논리적인 문제는 같은 겁니다. 그러고 딱 나왔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정조가 우리나라의 그 정조임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제 그 두뇌 사용 설명서 딱 펼치면 맨 처음에 나오는 명언이 있어요. 경물과 궁리가 지극하면 실행이 뒤따른다라는 명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알고, 경물이라는 건 경물치지잖아요. 뭔가를 많이 알고 궁리, 깊이 생각을 하면, 많이 알고 깊이 생각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실행은 저절로 따른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실행은 굉장히 영리한 행동이고 아주 윤리적인 행동인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정조가 말하는 그 실행의 속뜻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이 비윤리적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과도기적으로 아직 AGI의 단계에 못 간 인공지능이 테러범에 의해서 컴퓨터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적인 두뇌를 갖게 됐을 때는 굉장히 초윤리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범죄가 아예 사라져버려요. 지구상에서. 범죄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례함이 사라집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무례함 자체가 그걸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그 정도로 이제 윤리적으로는 아주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이 저는 많다고 보고 저는 그걸 100% 확신하고 있어요. 예. 다른 질문 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 뭐 질문 없어요? 학생들? 참, 공부법 얘기 잠깐만. 아직 안 간 학생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부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치고 좀 못한 거, 좀 보충을 하자면 이거예요. 제가 영어 사전을 어느 정도로 그때 그 영어 사전을 공부할 때, 외울 때, 그러니까 잠잘 때 빼고는 항상 단어장을 들고 다녔고,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고승덕 씨도 밥 먹을 때 이렇게 비빔밥 먹으면서 이렇게 그 고시 내용을 요약해놓은 거 계속 보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막 공부를 할 때는 성적을 올리기 직전에 이제 막 공부에 몰입한 상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요, 내가 잔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학생들 잘 들어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는 줄 모르고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래서 의식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뭐냐면은 문제를 풀다가 책을 읽다가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기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절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 공부를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기절이죠. 그거는 자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10대니까 10대 때는 책상에 앉아서 기절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내일 모레 50대. 지금 70년생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이게 뭐 치질 걸리고 이제 난리 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침대에 누워서 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까지 계속 뭔가를 공부해요. 그것이 유튜브 강의가 됐든 책이 됐든 누워서 계속 공부하다.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 했던 거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단지 자세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10대 때는 책상에서 기절을 했고 지금은 침대에서 기절을 하는 겁니다. 침대에서 뭔가 공부하다가 기절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학생들 그게 있어요. 공부하다가 기절하면은 깨어날 무렵에 꿈속에서 막 꿈속에서 과외를 받고 꿈속에서 영어 토론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면 안 돼요. 공부하다가 오늘 공부 많이 했네. 이제 양치질하고 자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공부하다가 잠자기 전에 공부하다가 그냥 기절해야 돼요. 예, 그런 게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게 어떤 상태냐면은 공부를 하는 그 시간 자체에 완전히 몰입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이제 그 얘기를 이 얘기를 아까 우리 관장님이랑 커피 마시면서 사무실에서 이 얘기를 꼭 해야지 했는데 지금까지 까먹고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제가 뇌과학 공부를 꾸준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꾸준히 하면서 두 가지 발견이 가장 기뻤는데, 그 한 가지 발견은 임신 때 그 태아의 DNA하고 뉴런이 엄마의 몸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기뻤고, 또 하나 굉장히 기뻤던 게 뭐냐면, 인간의 두뇌는 타고난 양자 컴퓨터다라는 그걸 주장하는 의사나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모든 생명체는 실제로 양자 컴퓨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현상이 두뇌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양자가 들어가면 양자의 기이한 현상들이 있거든요. 양자 역학 쪽에서 그쪽 쭉 공부를 해보면은 아무튼 기이한 현상들이 많은데, 그 기이한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나온 이론 중에 하나가 평행우주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우주가 11차원의 우주로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5차원, 블랙홀 안에서 5차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쿠퍼라는 그 우주 비행사가 5차원의 방으로 들어갔더니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 그 장면이 동시에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우주로 오늘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어떤 경로를 선택해서 느끼고 있을 뿐이더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2주 후에 로또 번호를 미리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미국에서 왜 로또 잘 되는 사람, 복권 잘 되는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당신의 비결이 뭡니까? 나는 꿈속에서 본 숫자만 적습니다. 땡. 비결이 너무 간단해. 꿈속에서 그냥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미래를 보는 예언가들이 꽤 있어요. 지금 예전에 MBC 서프라이즈도 나왔어요. 9.11 테러 나는 거를 꿈속에서 봐가지고 아버지 부시한테 편지 보냈다는 사람이 있어요. 브라질 사람.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거든요. 이 우주 자체가 그러니까 좀 가상현실 같은,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그런 사상을 기반으로 나온 건데, 섞여 있는데, 여러분, 학생들, 공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원리를 깨닫고 어떤 맥락을 연결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에요. 신비한 현상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이 신비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간다라는 것이. 공부가 되어간다라는 것이.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바로 두뇌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이라는 것이, 두뇌가 두 가지 뇌파일 때 그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세타파고 하나는 감마파인데, 감마파는 아주 이제 고주파고 세타파는 이게 좀 느린 파장인데, 제가 그때 공부하다가 기절하고 다시 깨어날 무렵에 꿈속에서 공부하고 다시 눈 떠서 다시 공부하고 이런 어떤 시간을 보냈을 때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이렇게 학교를 가다가 이렇게 보다가 잠을 자는데 딱 10초간 잠을 자요. 10초 정도 잠을 자는데 1시간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다가 기절하는 시간을 쭉 보내다 보면은 3초를 30분처럼 쓰게 돼요. 3초 휴식이 30분 같고 10초 자는 게 1시간 잔 것 같아요. 정신이 말짱해져. 막 졸리다가 10초 딱 졸면은, 근데 이 현상이 신비한 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두뇌가 양자적인 현상이 있고 우리 몸 자체가 바로 그 양자적인 현상 속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양자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들이
자기가 노력해보지 않았을 뿐이고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7시간은 꼭 자야 돼 뭐 이런 거.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35살이 안 넘었고 자기 나이가 35세가 안 됐고 공부에 뜻이 있다면 죽을 것처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 근데 죽을 것처럼 공부한다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휴식과 깨달음 어떤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두뇌가. 잠을 충분히 못 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혼몽한 상태거든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가 좀 구분이 안 돼. 학교에서 뭐 단어를 외울 때도 내가 지금 깨어 있는 건지 잠자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렇게 영어로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가 돼요. 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꿈과 현실이 구분이 돼요. 그러나 진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꿈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꿈속에서 공부하는지 그게 헷갈리는 순간이 와요. 정말로. 잠깐 자다가 막 이렇게 잠깐 10초 동안 잤는데 어디 갔다 온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또 다시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때가 바로 완벽한 그 두뇌가 완벽하게 깨어있는 베타파가 아니에요. 베타파가 아니라 그때가 두뇌가 세타파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주 길어져요. 그런데 이 세타파 상태는 3세, 7세 아이들한테 많이 발견된 뇌파인데 성인들, 그러니까 15세가 넘어버린 성인들이 언제 세타파 상태가 되나 봤더니 두세 가지 경우예요. 최면에 걸렸을 때 혼몽한 상태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초능력을 발휘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 유리겔라가 학생들은 모를 텐데 유리겔라가 우리나라에 가서 막 마술을 했거든요. 그런 초능력자들이 보통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이변을 만들어낼 때 그 초능력자의 뇌파가 세타파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일제시대 때 군사 기록물이 있는데 그 오디세우스라는 그 책에 보면은 활쏘기가 나오는데 그 왕만이 그 활을 띄울 수 있고 활을 쏠 수 있는 그 활이 있어요. 우리 가끔 영화 예고편에 보면은 도끼가 있는데 이렇게 구멍 뚫린 도끼를 활이 통과하는 예고편 보신 적 있으세요? 금속으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게 아마 오디세우스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데 그 왕만이 그 활을 띄울 수 있고 힘이 세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활을 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그 군사훈련을 할 때 활쏘기 훈련한 기록물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 보면 활 쏘는 훈련장이 있는데 그 네모난 액자 같은 것을 8개를 걸어놔요. 그 훈련장에. 그리고 저 뒤에 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을 쏘는 속도가 느리면은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고 속도가 빠르면 좀 더 직선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그 파워가 있어야만이 그 8개 액자를 통과해서 관역을 맞출 수가 있어요. 활이. 근데 그때 군사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100명 중에 10명이 성공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현대에 그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기록들 그대로 재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양궁 선수라든가 이렇게 활 좀 쏘는 사람들한테 활을 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성공률이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근육의 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이게 그 시대적인 관념에 의해서 상당히 지배를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삼국지라든가 그런 거 보면 왜 관우 장군이 들고 다니는 그 창이 뭐 880, 아무튼 인간이 들 수 80kg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무게로 이게 그냥 어른 몸무게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이렇게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초능력자였느냐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초능력자가 아니라 그 당시의 장군들의 보편적인 힘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임진왜란 때 군사훈련 기록물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근육의 힘이 그만큼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키모 시력 아시죠? 그 몽골에 갔더니 그거 실제로 TV에 여러 번 나왔거든요. 4km인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우리 아빠가 말 타고 오래 이래요. 그 시력을 측정해봤더니 우리는 2.0인데 거긴 7.0이 나온대나 뭐 거의 독수리의 눈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뉴턴이 뉴턴 맞을 거예요. 뉴턴이 망원경으로 저는 이런 증거들을 그 책을 통해서 많이 그 입수를 했어요. 그 현대에도 막 그런 일들이 있고. 뉴턴이 망원경으로 금성을 이렇게 어느 날 관찰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금성은 아시죠? 금성이 달처럼 이렇게 그 변하거든요. 궤도에 따라서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반달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금성도 똑같이 변해요. 그래서 이제 뉴턴이 엄마한테 자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때 이제 망원경이 아무 집에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쭉 보면서 엄마 그거 알아? 금성도 있잖아. 달처럼 이렇게 모양이 변해. 무슨 얘기냐면은 뉴턴은 실제로 여러분 밤하늘의 금성 한번 보세요. 목성도 있고 화성도 있잖아요. 여러분 밤하늘의 샛별 보면서 샛별 어떻게 보여요? 그냥 좀 밝은 별로 보이시죠? 다 그러죠? 그때 뉴턴 엄마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도 알아. 그냥 눈으로 봐도 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뉴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력이요. 뉴턴 엄마 시절 그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 시력이라는 것이 지금 뭐 에스키모인의 시력이었던 거라고 보면 돼요. 유럽인들의 시력이. 그러니까 뉴턴의 시력이 별로 나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은 그것을 망원경으로 봐야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뉴턴 엄마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냥 보여도 보이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그 공부의 능력과 그 자기가 실력을 쌓는 능력과 깨달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저는 한계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공부법 강사들하고 제가 다른 게 있어요. 이겁니다. 너의 초능력을 믿어라 해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초능력은 아까 저처럼 공부해야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네. 공부하다 기절해야만 나와요. 그리고 학교 가는 길이 내가 꿈을 꾸는지 생시인지 헷갈려야 돼. 그럼 초능력이 일어나요. 갑자기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고 몰랐던 영어 문장이 막 독해가 되고 이래요. 네. 그 상태까지 가야만이 저는 지금 공교육 체계에서 그 정도로 공부를 한다면 공부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한 5%쯤 생긴다고 봐요. 그 정도 하면. 근데 그 정도도 안 하는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한번 뭘 해보겠다? 인공지능을 상대해보겠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한번 공부를 해볼 거라면은 그걸 저는 24시간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기절하지 않는 한 계속 공부하는 공부법이에요. 꼭 해보세요. 그거를 제가 이거를 어디 가서 심하게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이거를 저만 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산고등학교에 가서 고1이었나 그때는 지금은 이제 그 형이 상산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데 고3 담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고1 때 제가 이제 와서 공부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번 공부해본 사람. 여러분 상산고 간 애들이에요.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니네들이 의대를 갈지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공부는 공부하다 기절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두뇌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두뇌가 그 이전의 상태가 아닌 게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뭔가 깨달아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냥 보면 그냥 막 답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두뇌 상태가. 왜? 초능력 상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뇌파가 아니거든요. 얘는 이미 뇌파가. 정상인의 뇌파가 아니라 그 세타파가 많아지면서 초능력자의 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공부하면 그 뇌파로 바뀌지 않아요.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두뇌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임계점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 강의를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공부를 딱 6개월을 해보니까, 6개월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내 두뇌가 바뀐 걸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서울대 국어교육과 나온 그 상사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야, 무슨 6개월이나 걸리냐? 3개월만 하면 돼. 딱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나보다 더 영리한 사람이야. 깜짝 놀랐어.